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요즘 경향신문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 한겨레신문을 먼저 봤는데 요즘 경향신문 먼저 보게 됐더라고요. 특정의 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일정 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국민TV는 왜 특정이 없느냐,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실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딘 국민TV는 좀 더 실력을 갈고 닦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여하튼 경향신문을 먼저 보게 되는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가 쓴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글에 매우 공감 공명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총리까지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안보를 해치는 방산비리, 국토 황폐화를 부른 4대강 비리, 스폰서 검사, 그야말로 부패공화국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학연과 지연 등 비공식적인 연고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 청렴국가 상위권에 자리 잡은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를 보면 그런 지적 수긍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역시 동양 문화권에 있습니다. 홍콩, 여러분들 홍콩 느와르라는 말 아시죠? 홍콩 과거 경찰들이 그 부패와의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홍콩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홍콩 느와르입니다. 70년대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던 홍콩의 한 경찰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부패라는 버스 앞에서 몸을 던지느냐 아니면 같이 올라타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었다라고요. 워낙 뇌물수수와 갈취 등의 부패 범죄가 경찰 내에 많이 나다 보니까 같이 검은 돈을 받으면서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패 가담을 거부하는 대가로 언제 등 뒤에서 총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각오를 해야만 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랬던 홍콩이 지금은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도 조사에서 유럽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1940년대까지 마약과 조직범죄, 인신매매와 뇌물의 천국이었던 싱가포르는 지금 뉴질랜드 및 북유럽 국가들에 이어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이 결코 그들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이 두 가지 공통적인 원인을 꼽자면 정치적 의지가 있었고 독립된 강력한 부패 수사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1952년, 홍콩은 1974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식민지였던 두 나라를 통치하던 영국 총독부의 강력한 의지로 독립 반부패 수사기구를 설립했습니다. 독립된 후에도 이 두 기구는 존속하고 발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하는 그 리칸유가 존재했던 것도 실은 이 반부패 수사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부패 수사기구가 없었더라면 리칸유는 평범한 독재자로 전락해서 어느 날 시민들에게 돌을 맞고 아니면 부하에게 총을 맞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콩의 독립반부패위원회, 그리고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수사국은 당시 경찰청장, 고위직 검사, 정치인 등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을 체포하고 수백 명의 뇌물수수 공무원을 기소하거나 퇴직시키면서 공직사회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던 범죄조직 삼합회의 기세가 꺾인 것도 바로 독립반부패위원회 홍콩, 부패행위수사국 싱가포르, 이 두 기관의 공이 컸습니다.
특히 홍콩의 성공 사례는 호주에서 똑같은 이름의 반부패 수사기구를 신설하면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강력한 독립 반부패기구를 출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총독부가 없었어요. 우리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는 더 나쁜 놈들이었고 영국의 총독부와 같은 그런 기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냈어야 했어요. 그러나 어쨌습니까? 검찰과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사기능이 빠진 형식적인 정책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자로서 일선 기자로서 국회에서 취재해서 잘 아는데요. 그야말로 검사 출신들 국회의원이 이 반부패 수사기구 그때 부패방지위원회였죠. 이거 막기 위해서 여야가 없더라고요. 여야가 없어. 도대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립하면 대한민국 안에 무슨 큰 수관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결국은 수사기능이 빠진 형식적인 정책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신고 접수 및 조사에 따른 고발 기능이 부여되면서 고위검사들의 부패 혐의 사건을 파악해 고발했지만 검찰, 기소 독점하고 있는 검찰, 제19 감사기 불기소 처분에 막히면서 무기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라는 신고 명칭으로 바뀌면서 조사 기능이 약화되고 급기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마저 폐지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과 병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도대체 뭐하는 기구인지도 모를 그런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43위입니다. 검찰의 청렴도는 국가기관 중 꼴찌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기소,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된 검찰, 죽은 권력은 무참히 짓밟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꼬리를 살살 흔들기로 유명한 검찰. 그런데 성완종 전 경락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리스트를 포함한 대형 부패 스캔들은 모두 검찰의 손아귀 아래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검찰 안에 아무리 검찰이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사회가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세월호 참사원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사회적 신뢰가 있었다면 1년 넘게 지속되는 사회적 혼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정부가 못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기존의 적폐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 부패수사기구의 신설을 추진해야 됩니다. 노무현 때 부패방지위원회 부방이 신설하려고 그러는데요. 역시 검찰, 법무부 반대, 그리고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 반대 막혔습니다. 이번에 정권 바뀌면 진짜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반부패 수사기구, 즉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반부패 뭐다 이러면 까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 못합니까? 바로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대통령 이런 식으로 개선 조직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구가 생긴다면 김영란법도 사실 필요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야나 진보보수 등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 스스로가 권력적 적폐의 일부인 검찰의 부패 척결 임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생선가게 자체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다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의 오늘 칼럼 진짜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정권 바뀌면 진짜 이 세인 10년 적폐 청산하는데 아마 다음 정권 정신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정권 교체 이후의 미래를 차분히 설계하고 반드시 해야만 될 일들을 우선순위로 매겨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중 제1번에 독립적인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 그리고 공직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검찰로부터도 독립된 그리고 검찰 내부의 비리까지 파헤칠 수 있는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파헤칠 수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장은 필요하다면 선거에 의해서 뽑아도 됩니다. 정말 이 부패 한국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보세요. 수십조 원의 재산을 상속시키면서 불과 몇백억의 세금만 내고 상속시킵니다.
엑스파일이 뭡니까? 비자금이 뭡니까? 해외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서 장학생을 기르고 그리고 전방위로 검찰, 법원, 공무원 할 것 없이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범죄 행위 다음 정권이 착해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사실 희망이 없어요. 그 범죄 부패의 고리 속에 그 구조 속에서 온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조직들입니다. 보십시오. 성완종 전 회장 왜 억울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박근혜 선거는 자기 돈으로 치렀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진이라고 그 얘기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에게 줄을 댔는데 이명박이가 됐으니까 다시 이명박으로 갈아탔겠죠. 그러니 이명박 쪽에서 챙겨가지고 마지막에 끝까지 밀어넣어서 사면시켰겠죠. 뭐 어느 놈이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긴 갑니다만은 그런 부패의 고리 속에 들어있는 이 10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에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도록 이 정권 감시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길만이 이 10년 적폐를 뿌리채 뽑고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말로 8번 세건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을 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오프닝에서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뭐 비슷한 얘기겠죠. 오늘 좀 차분하고 좀 깊은 칼럼으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피니언 비평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의 오늘자 칼럼으로 시작을 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통령으로서의 존재 가치 자체를 고민하는, 나름대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 일부 대목을 발췌해 봤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통치할 자격을 묻다. 예. 내근 문설 위원도 뭐 잘 아시죠? 이사장님도. 네. 예. 잘 알죠. 자, 한국은 보수 정권이 통치하기 쉬운 사회입니다. 재벌 경제라는 든든한 물적 기반, 항상 사회의 다수파를 차지하는 보수, 그들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는 주류 언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이라는 존재는 수월한 통치를 보장합니다. 게다가 약한 야당이란 행운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땅 짚고 헤엄치기는 아니더라도 보통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 2개월 만에 국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 3년 차에 이르러도 총리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낙마하고 겨우 총리가 되어도 중도 사퇴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닙니다. 5번째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도 그걸 느끼는지 시간이 갈수록 단호한 지시와 명령을 쏟아내며 다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과격해지는 그의 언어는 그의 통치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1952년 봄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장군 출신 아이젠하워가 이길 경우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 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의 예언대로 자기가 무언가 결정하면 그걸로 문제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오면 충격을 받았죠. 미국 대통령 연구의 권위자인 리처드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권력이란 책에서 대통령은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근혜는 명령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그가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물론 능력이겠죠. 대통령이 장관, 참모 스스로 일하도록 설득하는 능력 없이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뉴스타트는 지적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의 정통성을 별로 시비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정 성과를 통해 사후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투른 채찍질만 해온 그가 아직 그걸 손에 쥐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기득권 체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건 성완종과 메모 속 8인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입니다. 보수는 이쯤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박근혜는 통치 불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함께 무너질 것인가, 궐기할 것인가. 예. 아니 뭐 말은 맞는데 마지막이 네. 좀 웃기는구만 한마디로. 궐기할 것인가. 아니 그러면은 궐기해가지고 뭐 박근혜를 끌어내릴 거야?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나름 신중하게 표현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박근혜를 끌어낼 명분이 뭐가 있어요? 아니 일을 못하는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중도에 끌어내리는 법이라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보수가 완전히 몰락하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박근혜를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아이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거라기보다는 네. 정치적으로 네. 적당히 선을 긋고 이제 보수 여권도 이제 좀 앞날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앞날을 그런 제안을 한 거 아닐까요? 아니, 앞날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을 일일이 비판하면서 나가자는 그런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말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구체성이 없는 이게 이제 박근혜에 대한 분석이나 비난이라는 거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했고 박근혜가 뭐가 잘못인지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것도 뭐 메모 8인도 오늘 뭐 한겨레신문도 보니까 그걸 기획한 사람이 그 우병우인가? 민정수석. 예, 민정수석. 민정수석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이왕구는 마가시 당긴 사람에 불구하고 탄창 낀 놈은 저기 우병우다. 이제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탄창 끼우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군데? 누군데? 박근혜예요. 그래서 총리의 고뇌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이런 저기 안타깝다라는 것이 사실은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켰으니까. 자기가 시켰으니까. 그러나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명령을 받은 이완구만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유체이터라고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박근혜에서는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아니 선거로 인해 당선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정통성이 없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라고 할 때 다 입 닫고 있었잖아. 다 입 닫고 있었잖아요.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요. 그렇죠.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당에 이제 임기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에게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면 유일하게 바로 그 점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것이 정통성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박근혜를 만약 끌어내린다면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얘기야 뭐야? 친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박근혜를 감금시키고 최경환이가 그러면 대통령 대행을 하란 말이야?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예, 해법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보수들을 걸기를 해서 뭐 박근혜를 잡아놓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 대행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부추길 수는 없는 거죠. 유일하게 박근혜를 끌어내린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라는 것점이 입증이 되면은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치적으로는 끌어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임기 중에는 소치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끌어내릴 겁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 정치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정치적인 측면. 아니, 그 정치적인 측면도 구체성이 전혀 결여돼 있는 거죠. 구체성이 없잖아요. 보수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면은 구체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부추긴다면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지.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이 칼럼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이대근 논설위원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단호한 지시와 명령을 쏟아내며 다그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게 이제 해리 트루먼과 얘기했던 아이젠하워식 방식이죠. 예. 그게 우리 박근혜 여사는 아직도 정신세계는 아버지 유신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시키면 애들 다 했거든. 아버지가 시켰을 때 왜 했겠습니까? 공포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까불어? 그러면은 단순히 매장시키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중앙정보부 시켜가지고 끌고 가서 현직 국회의원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스염까지 다 뽑았어요. 여당 의원을. 그리고 개운지 같은 사람은 빨개 벗겨가지고 중앙정보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뭐 개운제라든지 김성곤이라든지 죽은 국민대 쌍용 공화당 재정위원장 할 때 그 문교부 장관 해임 게리안 파문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수모를 당했잖아요. 카이절수염이 딱 뽑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지시하면은 무서워서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가 지시하면은 물론 고위층은 무서워해요. 왜? 최동욱이 작살낸 걸 눈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진영 까불다가 바로 모가지 날아가는 걸 봤거든. 그 자리에서 장관이라도 연명을 하려면 박근혜 시키면은 하는 신용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윤건혁 씨가 교육희망에 쓴 기사 보니까 제 얘기가 있더라고. 안전 앱을 공무원들에게 전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안전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려면은 자기 신상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했더니 VIP 지시라고 되어 있더래. 대통령 지시라고. 그래가지고 기사 쓰고 그리고 뭐 사방에서 아니 무슨 안전 앱을 다운받은 거는 자기에 의해서 다운받아야지. 국가안전청가는 그 지랄 같은 새로 만든 조직 있잖아요. 거기서 다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다 반발하고 해가지고 기사 나오고 하니까 없던 일로 하라 됐거든. 박근혜 지시 안 통하잖아요. 말 안 되는 지시는 안 통합니다. 말 안 되는 지시. 그러니까 네.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이니까 군인도 공포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바로 군법에 해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창에 군율로 보내고, 하는 거죠. 군율로. 예.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도 야 시키면 다 할 줄 알았지. 근데 불합리한 지시는 이행을 안 해요. 박근혜 그걸 모르는 겁니다. 공포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장관급밖에 없어요. 장관급은 왜 그런 그 공포에 복종하느냐. 아이, 가문의 영광인데, 이거 뭐, 그리고 또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이권도 조금, 하여튼 뭐 장관 또 했다면은 또 저거 아닙니까? 그거 계속 하려고 박근혜가 시키면은 하는 척 하는 것 뿐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맞는데, 는 이대건의 그 결론 부분은 게 복잡하니까 대충 넘어간 거야. 씨발, 뭐 이대건님들 뭐 해법이 있겠어? 솔직한 얘기로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넘어왔는데 해법이 없어요. 해법이.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런 부정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폭로가 돼서 시민들이 걸기해가지고 뭐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야하겠다고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물러나게 합니까? 지금 이 21세기 대맹천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거예요. 친일 쿠데타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더 이상 나쁜 짓 못하도록 국민들이 감시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너무 갈 길이 멀어요. 아직 2년 반이 더 남아있어. 그러니까 복장이 터지고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야당을 좀 키워서 적절하게 견제하도록 만들어주면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 칼럼에서 그 보수가 이 정치하기 참 좋은 환경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한 야당, 예,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한 야당이었죠. 그 야당 대표들이 별로 정권을 견제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원래 임기 초에는 다 그래요. 이명박 때는 초기에 누구야 지금은 정계 은퇴한 손학규 대표, 손학규 선생이 있었는데 뭐 서로 잘 알던 사이고 해가지고 뭐 대충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임기 초반에는 이제 대충 짓서 넘어왔는데 이번 임기 초반에 대충 한 김한길 선생은 좀 너무 심했지. 이번에 문재인 되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약한 야당이라고 볼 수 없지. 해임 건의안 공세를 딱 하니까 바로 여당이 꼬리 내리고 이완구 물러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야당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가 해임 건의안 내려고 하니까 쟤 물러났다 그러는 거고 여당은 여당대로 무슨 소리야. 니들 지랄에 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야 이완구 너 물러나라고 해가지고 물러난 거다. 뭐 서로 공을 다투고 싸우게 하겠지만은 야당이 옛날 같은 김한길식 야당이었다면 이거마저도 안 됐을 거죠. 그리고 역대 그렇습니다.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구심력이 강해지고. 아니 다음에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뭐 문재인이라는 그 자연인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차기 정권 교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기 때문에 직설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겁니다. 그게 옛날에 DJ YS가 왜 그랬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DJ YS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부산 경남이나 호남에서는 하여튼 DJ가 찍으면 YS가 찍으면 무조건 다 뽑아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힘이거든. 옛날에 이해창도 결국은 정권 탈환의 비원 때문에 이해창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때 이기택이든가 김윤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진들 처음 공천 오랜만에 듣네요. 그 이름들. 공천 탈락시켰는데 예. 일부는 반발해가지고 무소속 출마인데 다 떨어졌잖아요. 예. 그만큼 이해창 영향력이 막강했거든. 그때 이해창이가 지지도 1위에다가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해창밖에 없다라는 지지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음 총선 때 이 문재인 지지도가 계속되면요. 그야말로 공천 혁명이 일으켜도 찍소리 못합니다. 찍소리 못해요. 반발해서 출마하겠지. 안 돼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확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글쎄요. 꽤 오랫동안 예사롭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더 오래 지켜지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꽤 오래 지속될 것 같고. 그건 알 수가 없지. 예. 옛날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후보 때 그렇게 올라가다가 영삼식에 딱 하면부터 내리받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는 모르지만 예.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노 대통령이 갖고 있지 못했던 장점을 갖고 있는 그 정몽준이라고 하는 또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이기도 한데 지금도 곰곰이 살펴보면은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독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야당에도 인물 많습니다. 우선 박원순도 있고요. 안철수도 언제 또 어느 때 갑자기 그렇죠.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안희정 지사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요즘 1% 지지도에 또 이재명 선거 이름을 올렸죠. 이름을 올렸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인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뭐 방심하거나 자칫 악수두면은 언제 어느 때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건 있는데 야권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지지도가 떨어져도 대신 올라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2007년 국면을 연상시키는데요. 2007년 국면 때 야당이 그랬습니다. 그때 트로이카, 즉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예. 제일 꼴찌에 있던 손학규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저기 여당 후보 되겠다고 덤빌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그 트로이카의 대세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뭐 밑에 저기 정동영, 김건태 이런 사람들은 1%, 0.3% 이랬어요. 그나마 지금 영남 기반의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김무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0%, 7%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역전돼 가지고 인구가 호남 쪽이 더 많았다면요. 김무성도 0.1% 이럴 겁니다. 틀림없이. 민주당 쪽 정책 라인 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민주당이라고 제가 있는 새정치연합 쪽, 그러니까 대선까지 2년 정도 남은 시점, 그 시점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몇 달 안 남았죠? 곧 그 시점이 오는데 그 시점까지도 문재인 대표가 그래서 뭐 아니면 각종 장애물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흐름대로라면 뭐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데 야당이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대표의 지지도와 무관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자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호남 새누리당 같은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제 야당이 보수 야당이고 지역적 기반에 의해서 영남 쪽은 새누리, 호남 쪽은 저기 그 새정치민주연합. 다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김영삼보다는 훨씬 더 계획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인 전통이 더 강하긴 합니다만은 보수 야당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보수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늘 후보 대표의 그 대선 지지도를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뭐 게시판에 보니까 문재인의 최민현이 잘하고 있다고 속아웃을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제 비판이 더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과거 여당과는 이제 말하자면 새누리당과는 이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언론. 이게 그 새누리당에서 인물들이 대세론을 장악했을 때는 주류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대세론이 계속 유지가 돼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그랬잖아요. 도대체 뭐 어떻게 이명박과 박근혜가 각축하는 그 전장,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당 내의 싸움이었지 여야 싸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야당은 전혀 입지가 다릅니다. 언제든지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있거든요. 문재인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데 뭐 저기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은 만에 하나 저기 사면하는데 문재인이가 뭐 옆에 저기 쳐다라도 봤다면은 쳐다보기만 라도 했다면은 문재인 네가 다 했다고 분명히 온갖 언론들이 떠들고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영삼 시계 김영삼이한테 시계 받았다는 얘기가 뭐 그렇게 뭐 죄될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 옛날 통일민주당 했었고. 그래서 부산 가서 표정 얻으려고 아이고 뭐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괜찮은 인물이죠. 그걸 가지고 온갖 지랄 연명을 뜨니까 결국은 지지도가 떨어졌고요. 그런 경우 또 하나 있습니다. 정동영 당의장 시절에 열린우리당 탄핵 직후에 탄핵 역풍 때문에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새누리당이 뭐 백석도 못 얻는 이런 뭐 그렇죠. 이제 지경으로 갔는데 정동영 의장이 별 생각 없이 노인네들 뭐 아이고 그 저기
투표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 폄하를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서 지랄 연명을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연명에 가까워. 지난 총선 때는 또 김용민 뭐 막말 해가지고 그것도 지랄 연명이야. 무슨 김용민 막말이야, 막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하여튼 그런 준비된 사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종편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계속 갈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야권은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래? 문재인이 잘못되면 박원순은 넘어가고 박원순이 잘못되면 안철수는 넘어가고 이렇게 최소한 마구잡이를 조져도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명 다 조지면 정권 바뀌었어 이미.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얘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와 희생자 유가족의 오랜 소망 하나 마침내 풀렸습니다. 완벽히 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만 한 거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는데 어쨌든 단초는 얻어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을 확정한 거 때 늦었지만은 환영할 일이긴 하겠습니다. 네. 1년이 훌쩍 넘어서 겨우 이제서야 나온 겁니다. 세월호 수색 중단 이후 5개월 동안 유가족의 인양 요구에도 정부는 말이 없었죠. 새누리당에서는 대놓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돈 너무 많이 든다. 예, 김진태 의원 이런 사람이었죠. 그 위에 뭐 추모공원 만들자. 예,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것이다.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김진태 선생 다음에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되는지 진짜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원래 이렇게 저격수 노릇하면 다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예.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준표 저격수 노릇 열심히 하다가 네. 동대문에서 결국 떨어졌잖아요. 예. 홍준표는 사실 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민병두 의원이 뺏어왔죠. 그렇죠. 예. 민병두도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민병두 문화일보 정치부장이었잖아. 예. 내 언론계 후배인데 뭐 내 언론계 후배들 중에서 친하게 지냈던 놈들 국회 많이 하고 있지. 박대출 저 서울신문 정치부에 진주중학교 내 또 후배이기도 해요. 중학교 후배 맞나? 진고는 나왔는데 진중은 잘 모르겠다. 제가 진주고등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박대출도 있지. 또 최구식이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맞나? 아니죠. 아니죠.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또 아무튼 이거는 뭐. 최구식 예. 뭐 이런 이제 있는데 뭔 얘기하다가 김진태. 예. 저격수 노릇을 하면은 그 다음에 되게 낙선했어요. 뭐 100% 내가 다 안 뒤져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김진태는 이제 강원도니까 강원도 좀 보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춘천이 자랑하는 우리 김진태 선생 이런 식으로 말 함부로 하다가 다음 선거 때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요. 예, 그렇게 말입니다. 자, 공천부터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선체 인양 결정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다가 국민 여론에 밀려서 비로소 내린 것이다라는 유가족의 반응. 예, 뭐 지당한 얘기입니다. 한겨레가 사설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결정 진실 건지겠다는 다짐이 돼야 이제 문제는 올바른 방식으로 인양에 성공하는 일이겠죠. 해양수산부는 실종자가 유실, 훼손되지 않도록 선체를 누운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도 이 방식이 최선이라고 한겨레는 평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세한 내용까지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인양 작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그런 충고도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양 과정의 안전 확보와 해양오염 방지 등에도 유념해서 한 단계 진전된 사고 수습의 역량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선체 인양 시기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어긋날 가능성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요, 인양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최대 1년 6개월인 특조위 활동 기간을 고려하면은 위원회가 정작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못한 채 활동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되 기술이나 안전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면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이 선체를 조사하는데 몇 달은 필요하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죠. 유가족은 정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가슴 한쪽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선체 인양과 함께 요구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개정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어진 각종 추모 행사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후폭풍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로는 완전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게 세월호 인양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일단 그 견인을 합니다. 누운 채로 일단 걸어서 딱 걸어가지고 좀 끌고 가죠. 이제 에어포켓을 설치한 얕은 바다 쪽까지 끌고 갑니다. 자, 바다 속에서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그 끌고 가는 시간 많이 걸린 거는 인정해요. 그래도 1년 8개월 좀 긴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 이런 에어포켓 비슷한 데다가 여기 얹어놓고 플로팅독. 플로팅독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서 이제 플로팅독을 위로 싹 끌어올려서 네. 이제 결국은 인양한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게 아마 선체 훼손이 없이 인양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돈은 좀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서 진짜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우리 안전에 경종을 울린다면은 그로 인해서 얻을 이익은 그 이명박식으로 계산하면요 수백조 원 될 겁니다. 이명박이는 무슨 아펙 회의만 해도 몇십조 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수백조 원의 이익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억 가지고 뜯을 건 없어요. 여하튼 이제 그런데 이게 이 사가 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견인을 할 때 오늘은 저 안전 문제 때문에 풍랑이 높아서 오늘 쉽니다. 안 하는 거야. 내일도 바람이 갑자기 더 세게 부네요. 이거 안전에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질질 시간을 끌 개연성이 충분해요. 있죠. 네. 예. 그거 걸리면은 니들 죽어. 또 한 가지 걸리는 거는요. 네. 유기준 장관이 해수부 장관이 주무장관 아닙니까? 네. 총선 준비하냐고 또 중간에 빠지면 예. 아니 장관이 어쩌고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안 하진 않는데 오히려 유기준이가 물러나면 더 빨리 될지도 몰라요. 공무원들이 솔직히 이거 인양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해수부가 하는 건 아니라고요. 해수부에 계약을 한 어떤 회사에서 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네. 해수부가 자기들 덤태기 쓸까 봐서 처치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보도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인양 업체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이익이냐 아니면 빨리 끌어내는 게 이익이냐 이 계약을 제일 잘해가지고 빨리 끌어내면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공사 수주할 때 대한민국이 결국은 그 기술은 별로 없으면서 중동에서 돈을 많이 남겼던 이유는 공기 단축이거든요. 네. 거기는 하루에 한 6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하면서 낮에 더우면은 낮잠도 자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3교대로 24시간 계속 돌려가지고 1년 8개월 끝날 것 같아 1년 만에 끝내가지고 사실은 돈 번 거거든요. 예. 건설은 공기 단축이 되면은 큰 이익이 남게 돼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할 때도 말하자면 인양을 빨리 하면은 더 큰 이익이 남는 이런 구조의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일부러 늦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해수부 공무원들 하는 꼬라지니 보면은 길면 길수록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계약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진상조사 특조위에 직접 가서 하겠다고 하는 판이니까 우리가 큰 거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해수부는 이 세월호 참사의 1차적인 책임자예요. 피조사 대상 기관. 그렇죠. 1차. 근데 또 한 가지 아까 본문 글에 나온 내용인데 이거 건져가지고요 1년 반 최대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특조위 활동 기간 다 끝난 다음에 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안 자체만 놓고 그럴 때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될 판인 거죠. 예. 특별법은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법은 그런 대로 기능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시행령을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지. 시점 문제. 이거 건져 올리면은 면밀하게 몇 달 동안 봐야 되는데 이게 꼼꼼하게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데만도 몇 달 걸릴 거라는 게 특조위에 지금 선체 설명이잖아요. 인양에 대한 제반적인 절차를 세월호 특조위에 넘기면 되죠. 그러면은 아주 최대한 신속하게 건져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한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죠. 특별법을 좀 개정하고 개정해서 물론 난망합니다만 새누리당이 또 모르지 뭐 내년 되면 힘 빠져가지고 어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야당 중간에 타협하는 거를 욕을 많이 하는데 예. 사실 정치 현장에서 보면은 야당 욕할 것도 없어요. 이런 그 새누리당이라면은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뭐 하기 싫어? 그럼 간둬. 우리는 이대로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뭐 하기 싫으면 간둬라. 니들이 반대해서 안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진짜 이 배짜라 전략만큼 사실 그 상대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아이 뭐 배짜라. 뭐 세월호 특별법 안 만들면 우리의 손해냐?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해서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정치 환경이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지금 아직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니 내년 한 상반기 돼가지고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튀기라도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박근혜 완전히 이제 누가 얘기해도 말 안 먹히고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에서도 말빨이 안 먹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그렇게 난망하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청와대 반대하든 말든 하면 되는 거거든. 아니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나가다가 선거에서 한번 졌잖아. 만약 이제 총선에서 진다면은 그러면은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또 할 거야. 찌그러져 짜져 하면 또 하면 어떡하죠?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서. 그 걱정도 이분수지. 그렇습니다. 네. 자, 오피니언 비평이 좀 길어졌는데, 오피니언 비평으로 쭉 개선합시다.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예. 뭐. 네. 자, 이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시요.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지난 1월에 이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이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는, 이도 정말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이런 황 장관의 언급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균형 운운한 것이요. 그런데 당시의 해명 자료를 살펴보면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성과 오류 없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류 없는,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존재하고 새로운 역사, 고고학 자료가 등장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 분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류 없는 사실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이 자체로 비문인 겁니다. 그리고 존재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무오류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 무오류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 장관이 언급한 역사 교과서는 곧 정권의 입맛대로 균형을 잡는 역사 교과서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너무도 짙지 않겠습니까? 경향신문이 이 문제를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기본 뼈대부터 편향시킬 참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네. 자, 이 같은 교육부의 시각은 엊그제 경향신문이 역사과 교육과정 강론개발팀의 연구진 17명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즉, 연구진 가운데 역사 교사 및 한국사 전공자 10명 중 8명꼴로 이 친정부 우편향 인사들인 것으로 분석이 됐다는 겁니다.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비호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 수정심의위원 3명도 포함됐다고 하고요. 이 국정교과서 도입에 적극 찬동한 교수, EBS 교재에 박정희 유신 관련 문항을 줄이라는 등의 메일을 지필진에게 보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2009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해서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사의 제자도 있었다고 하고요. 역사과 교육과정 강론개발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등의 지필 원칙을 정하는 곳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뼈대를 세우는 곳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감각을 갖춘 학자들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 하나마나한 소리죠, 사실.
하지만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도입을 고려해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기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 경향신문이 굉장히 곱게 표현을 했네요. 비판도 나온다. 예, 뭐 비판 정도겠습니까? 학회나 교사단체의 추천을 의뢰하던 관례도 깨졌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양성과 전문성을 결여한 구성이 되고 고질적인 편향성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역사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목이라는 점이라고 경향신문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분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1910년 우리를 침탈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를 건드리는 것이었겠죠. 조선사 편수회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역사를 정리를 해요.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역사를 부각시켜라. 아, 조선의 부정적인 역사. 부정 역사를 부각시켜라. 두 번째는 당군을 신화로 격화시킵니다. 당군 조선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이미 유물까지 다 있는 말하자면 역사송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 자체죠. 예. 이걸 당군 신화로 만들어요. 뭐 곰이 어쩌고 한 게 다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당쟁, 부정적인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예. 어느 나라든지 파가 갈려가지고 싸우는 것은 모든 역사가 다 있는 것이고 현재의 정당도 결국은 그겁니다. 그렇죠. 정치가 존재하는 한. 사색당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미 15세기, 16세기에 우리는 정당이 4개나 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지적인 국가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당쟁으로 해가지고 마치 맨날 싸움이 나는 이런 걸로. 다당제 국가였네요. 심지어. 그렇죠. 예. 다당제 국가였고 그 정당이 계속 분파까지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제대로만 발전을 했으면 근대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었죠. 조선사 편수회가 한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600년 내내 정쟁만 일삼은 왕조.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선을 2조로 바꿉니다. 2조. 이시들의 나라다. 2조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데요. 그 조선사 편수회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 봉사했던 인간들이 대한민국 주류 사학계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병도라든지 예. 뭐 친일 사학자들이 친일 사관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딱 이승만 우리나라 보수 우파들이 숭상하는 이승만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무슨 국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국절도 안 된다 진짜.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문제는 바로 그거죠. 소장 제학자들은 지금도 문제 제기하고 있죠. 그게 바뀐 게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때예요. 말하자면은 진짜 학자들이 서서히 이제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렇게까지 15년 동안 역사학계를 많이 바꿔놨어요. 그게 반동으로 나온 게 뉴라이터 예. 우파들이고요. 바로 그 인간들이 지금 바로 해가지고 역사를 다시 친일로 되돌리자는 조선사 편서를 되돌리자는 이런 인간들이 독립된 국가에 대한민국에 공무원 중에 이따위 인간이 있다는 게 진짜 이거는 복장이 터져도 그냥 뒤로 거품 물고 자빠져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지금도 일본 식민지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도대체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박정희 유신 관련 문항을 줄이라는 등의 메일을 지필진에게 보낸 사람도 있고. 그거야 뭐 친일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거는 박근혜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같은 맥락이죠 뭐. 다루는 놈들이 어디 하긴 뭐 똑같은 맥락이야 사실은. 예. 옛날에 일본이 세니까 일본에 붙어붙은 거고 이번엔 그렇죠. 박근혜가 세니까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역사를 뭐 골격을 짜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거야. 진짜 대한민국의 창피고요. 이런 인간들이 역사 만들게 하면은 진짜 우리는 일본 식민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 모시모시 해야 돼요. 한글도 왜 없애지? 이 교육부 역사과 교육과정 강론 개발팀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었군요. 이런 과, 팀 이런 게 또 존재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나는 참 황우여가 사실은 총무시 장관
왔던 게 이해창 목소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이해창이 그 YS 때 총리할 때 내가 그때 총리실 출입해서 이제 그 직접 목격까지 했는데 유일하게 이해창계로 입각한 사람이 황우여입니다. 그때는 총무처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행정안전부에 이제 통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총무처 장관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황우여가 이제 출세해 나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래도 아예 뭐 정치적으로 우파들이야 뭐 다 기득권에 속해 있고 좀 적당히 썩어 있고 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모든 것을 불사하는 그 따위 인간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 친일 우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줄인데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 진짜 보면 모르는 거야. 문창극도 마찬가지야. 막 문창극은 우리 언론계 선배입니다. 뭐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국민일보로 저를 끌어줬던 그 지금 계신지 모르겠다. 지금 다시 복귀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백화점 선배하고 친해가지고 저도 몇 번 뭐 봤어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높기 때문에 이제 친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그 뭐 머리는 좀 벗기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언론계 선배로서 칼럼 쓰는 것도 저기 이명박근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뭐 전부 사람들이 극단화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참 사람이라는 건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그따위 짓을 한다면은 이거는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서 이건 비판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1945년이니까 지금 2045년이 되면 100년째 되는 애고요. 현재 2015년이니까 70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광복 70주년. 걔 30년을 한 세대로 따지면은 두 세대 거의 반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 이런 일이 자행된다는 거는 진짜 우리 앞으로 후손들에게 혹은 우리 조상들에게 중국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류 없는 균형 잡힌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말은 박근혜나 황우여나 이쪽에 있는 인간들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자기 자신이 그 말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진짜 참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역사를 오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까 그 사설을 잘 쓸 때 무오류의 역사 말 그 자체가 무슨이라고. 그렇죠. 역사라는 건 언제든지 바뀌고 한 10년만 지나도 저기 기억력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자료를 뒤져봐야 아는 판인데 몇백 년, 몇천 년 된 역사를 어떻게 무오류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말 되는 얘기야. 황우여. 비문입니다. 비문. 이런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황우여 장관은 아주 교육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일본으로 가서 그냥 일본 문부수 장관을 하시든지. 무지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교육의 수장인 것 같은데 무오류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 글쎄요. 어떤 진실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왜곡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영석 타임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